인터뷰하기 전에 들어온 속보.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면 잠깐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말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나요? 새로 출발? 지금? 다시 논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또 다시 단일화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의 비대위 손을 들어준 거네요. 단일화하라는 거죠. 아니, 법원에 그런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까 말한 당헌당규에 그 2조. 당무 우선권, 네. 그 우선권의 예외 조항을 받아준 거라고 보면 맞죠? 걱정하지 마세요. 문수희 형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최기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기상 의원이 내가 아까 깜짝 놀란 게 저번에 헌재가 문제일 때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년. 그 요소에서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지금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또 지내가지고 야, 이분의 경험치는 거의 이명박 수준이구나. 내가 다 해봤다.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볼게 많습니다. 자, 최기상 의원 여러분, 화면 상단에는 의원 계좌가 있어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계좌번호 읽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최기상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면 눌러보시고요. 네, 십시일반 자, 한번. 소액으로 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채팅창 상단에는 최기상 TV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제가 그 정치인 중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게 물어보는 정치인이에요.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법률가들은 들떠 있으면 차분한 분석이 안 됩니다. 가장 조언을 구하기에 딱인 국회의원이 최기상 의원이다. 이상 웨이크업. 웨이크업 최. 예. 애국가의 우리 기상 일세. 우리 기상일세. 네. 오늘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일 날 조희대 청문회가 열릴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나올까요? 출석할까요? 대법원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보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연구관 등등해서 21명이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중에는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도 있는 것 같고요. 법원 노조 관계자도 있고 해서 법원 관계자들 즉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나 연구관들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은데 그 외의 분들이 몇 분이나 나오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이게 정성래 스킬이잖아요. 초반에 20대 초반에 저쪽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끼리 할게 그러면은 이쪽 주장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안 나오는 것도 손해인데 저는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근데 이게 안 나오게 되면 불법인 거잖아요.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또 하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 법원 노조 그 측 관계자도 채택이 돼 있고 외부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했던 교수들도 지금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법원 측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뒤에 쭉 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그냥 별게 아닌 걸로 치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이게 조희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주저앉힐 명확한 목적성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 파기환송하면서 출마 못해 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이전에 조희대는 계엄에 있어서 윤석열의 최소한 공범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관문이었던 법원에서 사법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게 사법적인 게 아니라도 국회의 권능으로 저는 진압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탄핵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판결은 전 재판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전혀 신뢰하기 어렵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할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에서 뭐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사건이 정상적으로 배당이 되고 연구관들이 공동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리고 찬반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우선 소부에서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가서 논의하는 게 맞겠다 싶은 이런 절차를 거칠 때 의미가 있는 말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아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기록을 원래 다 보고 재판하지 않는다는 둥 로그 기록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못 낸다는 등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법원 내부도 많이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의 파장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처음 있는 일들의 연속이면 그 우연의 연속이면 필연이잖아요. 네. 근데 그 목적은 가장 유력한 사실상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불과 며칠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주저앉히는 목적성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도한 자는 사실 내일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 딱 되게 열받는 게 그 사법행정회의 그게 내란 일어났던 날 열렸다면서요. 예. 사법행정회의가 열렸는데 그 계엄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를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폭도들이 그 서부지법을 예.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그건 비정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두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침묵했는데 이 침묵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란에 관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드러났다고까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부장판사도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26일 날 지금 열기로 했는데요. 법원에서 그 전까지 아마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회의 주제를 이제 정해가는 절차를 거쳐서 정말 논의를 잘해야 된다. 법원이 환골 탈퇴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법원 내부에서 이번에 못 만들어내면 국회나 외부에 의하여 법원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인식을 법관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의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사법 내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판사 출신인 사람 입장이라는 게 그 부장판사 하다가 지금 민주당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저도 법관을 아, 20년 5년 일했습니다. 전에. 네.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도 다른 게 없어요. 법을 따라가지고 아무리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모든 순리대로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딱 내가 판사라면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하냐. 스피드라든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결국에는 지금 의원님도 그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개입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말살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 이게 되게 고급스럽게 말한 거야. 그냥 조희대 선거 개입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공격적으로 나올까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일반 시민들은 판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반 생활인보다는 학자에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를 둘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검사는 일반 생활인에 더 가깝고, 판사는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항상 사건 기록을 보거나 법리 연구하거나 하는 그런 학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바쁘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바빠야지.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 보고 연구하고 이게 사실 검증하고 하는 게 바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사법구체사 과정에서 대법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수천 건이다. 그리고 이번에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판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냐는 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기록을 보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게 가벼운 사건이든 중요한 사건이든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아니 내가 먼저 답을 한번 해볼게. 기록은 너무 많으면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안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가? 실제로 그런 거잖아. 뭐 분담할 수도 있고요. 여기 네. 진짜 중요한 뭐라 핵심이 뭔지만 알고 판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록을 안 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뭐 규정을 떠나가지고.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판사한테는 직업의 일부잖아요. 수많은 수백 건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각각의 사건은 그 국민한테는 자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 기록이 부실하고 증언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봐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왔는데 이제 그걸 이제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심리를 한다고 하길래 의총이 열려서 의총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 전원합의체에 공개 변론을 요구해야 된다. 공개 변론을. 그러니까 저희 아까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다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개 변론 열어서 양쪽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말을. 주장하는 바를 발을. 변호사들이. 네.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공개 변론을 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는 게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밀실 그다음에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난 직후부터 유죄의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희대가 청대를 메고 나머지 자기가 뭐 추천하거나 동료 대법관들한테 요건 그냥 그렇게 가자라고 주장했다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아예 가능히 파기 재판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었다고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파기 재판 주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미 이런 이제 사법부가 의심을 받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법신뢰 회복이 요원해졌어요. 그래서 저 생각하기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이 지점에서 우리 최기상 의원이 발견한 이상한 점이 오늘 방송으로 공개될 건데요. 우리는 그냥 재판이 연기됐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서울고법이 그 기일 정하고 있고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하셨더라고요. 이거는 판사 해본 사람만 아는 디테일인 거죠. 그 지금까지 드러난 이상한 점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파기완송한 다음 날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갔다. 근데 그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를 지정을 했고 또 지정받은 재판부는 바로 그날 재판 날을 5월 15일로 정해서 알렸지 않습니까? 일단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전담부가 3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형사재판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무죄를 한 재판부니까 그 재판부에 보낼 수는 없고 네. 그러면은 2부하고 7부가 있는데 그러면은 배당을 무작위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무작위로 돌려서 7부로 배당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배당 아니다. 제2 형사부는 판사 3명 중에 1명이 당시에 한 달 연수 중이었어요. 한 달. 그래서 그 재판부는 재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한 명의 판사가 출근하는 날이 5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재판부의 배당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5월 25일까지는 재판을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재판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 최범님이 지금 기일 잡아놓은 그 재판부예요. 7일 그렇습니까? 형사부. 그래서 이제 원래 2부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부도 제외하고 7부로 그냥 배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형사 7부는 우리 사무분담 표에 보면 재판 날이 정해졌습니다. 요일이. 그다음에 수금으로 정해져 있고 법정도 404호예요. 네, 저도 왜냐하면 법정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재판부가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정받은 날짜가 5월 15일인데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법정도 다른 재판부 가서는 법정으로 4월 403호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뭐 몇 부 하는 거는 본인들이 쓰는
재판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저 있잖아요. 요일도 따로 있습니다. 그 판사가 쓰는 그 공간이 네, 따로 있는 맞습니다.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쓰는 법정에서 자기들이 재판하는 요일에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요일도 다르고 법정도 다른 곳에 그날 바로 지정을 했다. 이거는 이상하네. 재판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더 높은 곳에도 조율해 준 거지. 그럼- 아유, 그래서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고등법원장 단위에서 뭐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져야 되고요. 만일에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랑 교감이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금 6월 지금 18일로 변경이 됐던가요? 네. 이번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요일도 그다음에 법정도. 그러니까 제가 21일 수요일 404호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재명이 저보다 빨리, 그러니까 늦게 됐는데 저보다 일정은 빨리 잡혔죠. 잡힌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부는 형사 7부는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꺼버렸는데 보통은 수요일 금요일에 404호라는데 지금 이상하게 똑같이 7부인데 목요일에 403호로 지금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재판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권 판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런 것들은.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그 재판 요일하고 법정은 네. 재판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해서 이례적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법원의 재판의 그렇죠. 날짜나 법정은. 지금 외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고등법원장 이상 대법원장까지 어떤 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그러면 청문회에서 이제 이거 이상하네. 밝혀야지. 아니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지 굳이 이 사건에서 한정해서. 다시 네. 한번 조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의혹이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심증은 생겼어. 조이도는 내랑 공범이고 이재명 요 죽이려고 했네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국회가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조이대 탄핵하자까지 왔어요. 탄핵 관련한 청문회도 열어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들킨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퇴하는 게 맞거든요. 국민의 신망을 잃었잖아요. 대법원장이 저 사람은 그냥 윤석열 사람이네? 이재명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네? 전 나쁜 놈이네?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 그 자리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건 심판 보는 자리잖아요. 공정해야 돼. 예. 쉽게 표현하면 방통위 이진수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대법원장은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그거 사퇴해야 돼. 이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저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정하다고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렇지 않다고 보여졌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변경하면서 든 사유로 봐서는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법원장과 우리 대법관들 그리고 관련자들은 설명을 할 의무가 이제 생겼어요. 국민들께.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청문회 때 출석을 하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고 해소를 하질 못하면 결국은 사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지 않아요, 요새? 그 의원님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법관들 쪽에서 이걸 거부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지금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 회의를 여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을 때 반대가 70이고 찬성이 26 해가지고 겨우 턱걸이로 이제 오픈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이거를 굳이 드러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서 기득권에 차라리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은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법관들이 재판 한 건 한 건에 대한 어떤 이유나 문제 제기가 참 많은 상황인데 만일에 어떤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하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관 사회에서 그런 정서가 부딪혀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의 길을 멀리 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빨리 입장을 내거나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일선의 법원의 일선의 판사들 분위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그걸 조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져서요. 근데 아직까지는 법원 내부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조희대 사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냥 살해 의도를 드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출렁했잖아요. 평상시 때 예를 들면 조희대가 내란 등을 반대하고 뭐 서부 지법 폭동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서 내란 수계랑 선을 그은 상태였다면 그나마 이 재판이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그나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조희대가 지금 버텨요. 근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청문회를 해요.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 일각 이제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탄핵은 하되 언제 하느냐 이 시점만 남겨두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한 말이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 네. 방향성 어떻게 잡고 싶은 거냐면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퇴하고 수사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희대 수사 안 하면 민주당이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엊그저께 나와서도 조희대 탄핵 대선을 하고 싶어 한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은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는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조희대는 본인이 사퇴하고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맞는데 법복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방탄을 쓸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요소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희대 사퇴하라 그랬더니 뭔 사퇴야 탄핵해야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조희대가 사퇴하고 수사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 어떤 정서상 그러니까 탄핵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도 잘못했을 때는 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권분립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법관도 잘못했으면 국회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국회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건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그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당연히 그러니까 사퇴하고 범죄자로서 당연히 수사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위임한 권한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는 탄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계속 범죄 사항은 드러나. 그러면 탄핵이 빌드업인 거예요. 탄핵하고 그 자존심 상하게 헌재 앞에서 소명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수사까지 받게 하면 그게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기상 의원님은 지금 이제 법원에 굉장히 오래 한 20년 넘게 지금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까지 전체 법원이 망가진 적은 사실 별로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법관들이 시민의식이나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보통 시민들과 달리 높게 체화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일반인과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균형과 견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선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시간이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나 수사 관련한 기관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헌법적인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번에 본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주권 행사를 뒤집어 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부러 했던 일부러 하지 않았던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을 건드렸다고 봐야지. 네. 국민 정서상.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안 중에 처음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제는요 100명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이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사법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근데 가장 크게는 이번에 이제 법관들의 행태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법관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나 국민에 대한 일꾼이라는 의식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엘리트 시절로 본인들은 있고. 엘리트고 재판은 우리가 해주는 거고 우리가 판단해주는 판단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극적으로. 이 국민 중심 사법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판사를 뽑을 때 우리 보통 시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제도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국민참여 재판의 형식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책임을 묻는 게 너무 소홀했어요. 실은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책임지고 낙선하고 낙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게 안 되는 집단이 사법부입니다. 그렇네.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 이번에 뭐 한독수, 최상목 등을 비춰봤을 때도 행정부도 만만치 않게 책임의식이 없어요. 사법부가 가장 책임의식이 없거든요. 이거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게. 그래서 책임지게 되는 것을 각오하고 재판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과정 속에서 이 대법관 증언이 논의돼야지 안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대법관 되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렇죠. 굳이 왜 그 사람들을 대법관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지 오히려 그쪽 힘만 세게 만드는 거거든요.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독일처럼 뭐 수많은 여러 종류의 대법원을 더 만들고 뭐 헌법재판을 더 상위 기관으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고 법관들로 하여금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보복하듯이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판결문을 다 공개하는 뭐 방식도 예, 있을 수 예. 있고요. 판결문 딱 디테일을 봤더니 이 사람 봐라. 그 40몇 살짜리 남자가 14살짜리를 임신시켰는데 1, 2심에서 중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낸 이유를 자세히 봤더니 변호사가 김현장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런 카르텔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그 비싼 로펌을 쓰면 무죄가 나오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의 사법 모습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법안을 다 냈는데 아직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낸 법 중에 이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변호사 못하는 겁니다. 법관과 검사의 힘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끝내고 언제든지 변호사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변호사 등록할 때 법관과 검사, 공수처 등 이 현직 출신들은 등록 심사를 아주 엄격히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최소 6개월, 길게 1년 해가지고 저처럼 20년 재판한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로 등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의 최기상 판사한테 재판 받아가지고 불이익 본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열을 정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변협에서 심사를 해서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재판도 못한 사람이 무슨 변호사야라고 그렇죠. 등록을 거부해야 됩니다. 최기상 후원의 농협 301 027 꼭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대한변협에서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판검사들이 변호사 못하는 게 제일 무섭고 가족들이 제일 뭐라 하거든요. 재판 똑바로 하고 수사 똑바로 하고 나중에 그 20년 후에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당신한테 나쁜 얘기 뭐 안 하게 재판 잘하라고 하게 그렇죠. 됩니다. 자기 변호사 아니, 바라보고 내가 결혼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법관들 청문회부터가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죠. 조희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 청문회 대법관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막 나중에 드러나갖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본인은 또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특이 관련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죄를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난 이번에 조희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사법개혁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회를 조희대가 딱 사법개혁의 선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살신생일 한 거지. 저는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던졌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 중심 사법제도라는 이 개념 컨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게 배심 문제뿐만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은 정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들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 그러니까 부정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정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사건이 커졌을 때 누군가 처벌받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1심 재판에서부터 2심 재판, 대법원 재판까지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할 일이 많아졌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져서 로스쿨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6학기를 다니잖아요. 3년에. 그래서 한 학기 정도는 전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법률 지식도 있고 본인들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늘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사가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받고 검사는 7년에 한 번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이 두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해요.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 특히 검사들은 7년에 한 번 적격 심사 받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우수수수 적격 탈락을 시키고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네. 이것만 하면 나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사법개혁 답 나왔네. 최기상 방식의 사법개혁.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시간 관계상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 무려 최기상 의원이 여기 의장 출신이에요. 이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시선이 저쪽으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선거 후로 연기가 됐고 그건 그거고. 근데 보통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쉽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유튜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뭐 나도 있고 누구 여러분들 알만한 분 다 있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왜냐하면 서로 바쁘거든요. 근데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게 대체 왜 만들어지고 뭐예요 그게? 2017년에 이제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그래서 그때 이제 상고법원 만들려고. 네, 그래도 수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을. 그래서 그때 이제 사법부 내부의 자정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서 법관 대표 한 100여 명을 뽑았고 그래서 그 회의체에서 사법개혁을 해보자라고 논의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초대 법정 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부적으로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위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저기 지금- 옛날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몇 살 때예요? 2018년입니다. 뭐 7년 전입니다. 동생이에요? 야 국회에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국회 힘들죠. 네. 지금은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1년 임기로 지금 꽤 됐으면 시간이 한 7, 8년 됐는데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올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임시회의를 언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사태가 발생을 해서 어제 그제 이제 임시회의를 하기로 논의를 해서 임시회의 날짜가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는 이제 의제를 모읍니다. 이번에 뭘 다룰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성원 몇 명의 발의, 그러니까 숫자가 채워져야지 의제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요 조희대가 취임하고 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와요. 인사까지 해요. 맞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줘. 정기회의 때 와서는 꼭 인사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만큼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리 네. 거죠.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럴 수 있어요. 야, 그 재판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해 하는 법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냐? 왜 내라는 찍소리도 못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법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법관 대표들이 모여갖고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대법원장 책임지고 사퇴하시오. 이 메시지가 나오길 바라는 거고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투표한 걸 보면은 사퇴 메시지는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전국의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이 126명인데요. 근데 그 126명이 그냥 와서 본인의 개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오기 전에 자기가 대표하는 법관들 즉 부장판사 대표, 단독판사 대표, 배석판사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각각 본인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인이 배석판사 대표면 배석판사들한테 의견을 쭉 묻고요. 단독판사도 쭉 묻고 부장판사도 쭉 묻고 이 절차를 거쳐서 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법원 내부에 어떤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일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저 조희대 어떤 대법원의 그것 때문에 현직 판사들의 뭐 비판이 빗발쳤잖아요. 빗발쳤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판사들이 실제로 많을 것 같고 자기 판결만 하다가 이 뉴스도 잘 못 보고 있다가 야 이런 판결은 좀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지금 당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민주당에서도 사법부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됐으니 조금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도 굳이 법관들의 의사 형성 과정에
괜히 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면 본질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 조이대 탄핵은 지금은 아니고 일단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만들어진 분위기 이 분위기에 의해서 탄핵으로 갈 건지 자진 사퇴가 될 건지 분수령이 하나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를 할 만한 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뭐 후배 법관들이 근데 보통 후배 법관들이 사퇴에 이르려고 하면 정상적인 대법원장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후배 법관들이 당신 못 믿겠어 우리 대장 아니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걸 탄압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쨌건 지금 조이대 대선 개입 노골적인 대선 개입 내란 공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저는 원칙적으로는 탄핵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분노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자 윤석열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받으러 갈 때 드디어 포토라인에 선다는 그게 이제 고등법원이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 흐름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판사도 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만약에 탄핵 안 될 것 같으면 내란 재판할 때 뭔가 법원도 지기현이가 그 풀어줬던 게 그런 맥락 아니에요? 지금 내란 저 헌법재판소 재판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를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판사들도 의외로 정무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 전 기일에 윤석열에 대해서 사진은 찍게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법정 안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이미 약간의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음 재판 때는 더 윤석열이 드러날 수 있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 사건 파기환송심의 고등법원 배당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이 또 논쟁의 중심에 서다 보니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상으로 출두하고 사진도 찍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 같아서 그건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무슨 일신상의 이유로 지기현 판사가 그만두는 상황에 현직 판사신데 나한테 배당이 왔어요. 윤석열 내란 수계 관련한 내란 재판 전체가 법정 구속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빌드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게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빌드업 하시는데요? 뭐 이런저런 뭐 제일 구속 사유는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지 않습니까? 그래.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을 초반에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주 관련한 것도 중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부분을 피고인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그런 빌드업을 좀 초반에 준비를 잘 하면 그렇죠. 재판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만 해도 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불러서 만난다. 네. 그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들이요 지기현 판사한테 월요일 날 법정에 나오면 법정 구속해라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지기현이 그걸 이제 계속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이대하고 지기현하고의 저는 커넥션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이제 않거든요. 굉장히 의심되죠. 의심스럽죠. 이게 지기현이 자기 혼자만의 판단으로 저런 비정상적을 행동을 할까? 판단을 할까? 과연 우리가 그 이번에 그 천대엽 대법관이나 그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법원 내부 문화가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막 에피소드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더라. 특히 선후배 문화도 그렇고 뭐 주심 판사, 배석 판사가 생기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군대처럼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혼자서 자기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보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이대 직위형 게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이재명 날리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이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빌드업인 거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사람 없다 해갖고 거기다가 지금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거기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잖아요. 마지노선이. 네. 그러니까 사법부 쪽으로 이제 그들의 힘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그 제일 선봉을 튼 게 직위원이라고 보는 게 맞죠. 증거인멸의 어떤 기회를 줘버리고 윤석열이 탄핵도 되기 전에 풀려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뭔가 심리적 영향을 줬던 게 분명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조이대가 이재명 대표를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과정은 저는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거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국민주권 살해 판결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표현 되게 좋았어요. 국민 주권을 살해해버리는 거야. 반드시 끝까지 이 사건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에 관한 책임을 처절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법부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사법이 제대로 안 서면 우리 공화국이 제대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참 요즘에 많이 힘드시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게 왜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특히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야야 이제면 무죄야. 근데 그 무죄가 안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 자체에 법률가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진영에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사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이거를 파기환송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특히나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최기상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송 나와서 장담을 하고 갔어. 요건 무죄야. 뭐 이렇게 장담하고 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서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장담해서 2심은 장담한 대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이 심리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총장에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네. 사람들은 맞췄을 때는 칭찬 안 하지만 틀리면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염병이 도는데 에이 저게 무슨 사람한테 무슨 치명적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중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하나 더 맞은 거야.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 3주 조금 넘게 남은 건데 대선이 지금부터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러니까 대선 끝나는 날까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날이 서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이라면 어쩌면 좋은 예방주사 맞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당에서 그 박범계 단장과 같이 그 공명선거 관련한 법률 지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더더욱 법률 이슈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심각해질 것 같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근거 없거나 허위인 네거티브 외에는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또 막무가내 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부터 대비 잘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끝까지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좋은 결과 내도록 네. 잘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최기상 의원이 전국 뭐 법관 대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대체로 보면 진보적이에요. 왜 법원의 자정작용을 요구하는 소위 소장파 옛날에 같은 네. 우리부 법원교회 같은 분들이 법원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성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사법부는 공평하다는 소리 들어야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거든요. 안 그러면 지들 카렉터들끼리 묻혀가지고 뭐 서울대 뭐 나와갖고 어째갖고 계속 저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당 후보가 제대로 뽑혀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면 되는 그런 무식한 정당.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하나 둘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 들어온 율사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못 맞춰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오늘 또 마지막 방송 날인데 이번 주 자
그냥 인사하고 가시면 돼요 이제.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사법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짧고 좋으시네요. 네. 자, 생각을 몰러 이름이 갔다가 갑니다. 이틀 후딱 보내고 농협 301 0271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읽을래? 781911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협 301-027-1-7819-11 최기상 의원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얼른 후딱 보내고 또 대선 기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정권 교체합시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